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양문자 교수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2021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5과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거기에서 출제된 20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용어 몇 개를 요약하고 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용어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을 제어하겠다. 이런 뜻이죠. 컴퓨터 시스템 보안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시스템 접근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핑 플러드라고 하는 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대상 시스템에 ICMP 패킷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대상 시스템이 저 패킷을 받다가 지쳐서 쓰러지겠죠? 그래서 리퀘스트에 응답하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쳐 쓰러지도록 하는 그런 공격법을 핑 플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어는 브루트 포스가 되겠습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4자리다. 그럼 0000부터 9999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조합해서 다 비밀번호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특정한 암호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해 보는 것. 그걸 뜻하는 용어가 브루트 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로이 목마가 되겠습니다. 악성 루틴이 숨어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눈에 익혀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특정 사이트에 매우 많은 ICMP 에코를 보내면 이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 시스템 자원을 모두 사용해버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 방법.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4가지 용어들 중에서 핑 플러드 기억하시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타조는 그루터에서 만든 하둡이에요. 하둡 기반의 차세대 빅데이터 분석 처리 엔진을 뜻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세그는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TV 방송 기술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 포스퀘어는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스퀘어. 이래서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느 장소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머무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브레인 팀에서 만들었고요. 다양한 작업에 대해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같은 기계학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번입니다. 구글의 구글 브레인 팀. 여기서 제작을 했고요.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다 라고 하면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요 답을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개키의 반대는 비공개키가 되겠죠? 비대칭키의 반대가 대칭키가 되겠죠? 자, 공개키는 가장 유명한 암호가 RSA 암호가 되겠습니다. RSA 암호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은 공동인증서인가 이렇게 좀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서가 이렇게 실행됐을 때 인증서 자세하게 보기 뭐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공개키 알고리즘에 RSA다라고 체크된 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인증서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 RSA 알고리즘은 매우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가정을 가지고 설계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DP 헬만. DP라는 사람과 헬만이라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만든 공개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제한된 영역에서 몇의 계산에 비하여 이산대수 로그 문제의 계산이 어렵다. 네, 아까 아주 큰 소수를 구하기 어렵다. 그게 RSA였고 요거는 이산대수 로그 문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알고리즘은 엘가말입니다. 엘가말은 DP 헬만처럼 이산대수 문제가 매우 어렵다. 네, 요런 가정으로 만들어진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키 길이의 강도는 RSA하고 비슷하고요. 난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G하고 X하고 P를 알 때 Y를 구해라. 이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X를 모르는 상태에서 Y와 G와 P를 주면서 X를 구해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엘가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타원 곡선 알고리즘 ECC가 되겠습니다. 자, ECC 같은 경우에는 RSA하고 비교했을 때 주요 연산이 덧셈입니다. 그래서 RSA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이산대수의 문제에 기반을 둔다. 소수를 가지고 만든 거는 RSA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83번입니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자, 소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죠. 네, 바로 RSA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시스템이 몇 대가 되어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인증에 성공하면 다른 시스템에 일일이 다 인증을 하느라고 애쓰지 않고 무조건 다 다른 권한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용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4개의 그 용어가 다 S로 시작하고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자, SSO입니다. 뭐의 약자인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싱글 사인 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인해서 모든 시스템의 권한을 한꺼번에 얻는다. 자, SSO를 기억해 주세요. 85번입니다.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웹을 통한 정보 유출이라던가 악성 파일,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OWASP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저렇게 웹을 통한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OWASP는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이고요. 매해는 아니어도 3, 4년에 한 번씩 탑 10이라고 하는 OWASP 탑 10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17년 이제 곧 발표할 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WASP 탑 10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 때 이러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자, 가장 유명한 폭포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앞 단계가 완료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완성된 모습은 후반부가 되기 전에 앞에서는 알 수가 없다. 고객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와서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폭포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원형 모델이고요.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되도록이면 원형이라고 하는 모형 같은 거죠. 이제 완성품은 아니지만 완성품보다 더 간단하고 작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걸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괜찮겠습니까? 네, 고객과 함께 검증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보시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원형을 설계하고 여기서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형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평가한 후에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을 반영한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나선형 모델입니다. 나선형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 모양으로 작았다가 점점 자, 이렇게 나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비용의 시스템 개발이나 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나가면서 고칠 게 있으면 수정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게 나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생명주기 모형 중 가장 오래된 모형입니다. 많은 적용 사례가 있지만 요구사항 변경이 어렵고요. 각 단계의 결과가 확인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앞에 나왔던 폭포수 모델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용 산정 모델이에요. 지금 코코모 모형하고 푸트남 모형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거여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코코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가닉, 세미 디태치드, 임베디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눈 거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때 아마 이걸 개발하면 5만 라인 정도 나올 것 같아. 그 코드의 줄 수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라인 이하일까? 30만 라인 이하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3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푸트남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요구할 인력의 분포를 가정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87번 코코모 모델 중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일괄 자료 처리나 과학 기술 계산용,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으로 자,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죠? 네, 5만 라인에서 이미 딱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만 라인 이하다. 자, 그렇게 하면 답이 오가닉으로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또 중요한 용어 몇 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NAS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중에 하나였죠. 요거는 서버와 저장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앞에 N자가 네트워크의 N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이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로 관리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NAS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SDS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S자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S자는 스토리지의 S자가 되겠습니다.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극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NAS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거였고요. 지금 SDS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로 엮어갖고 한 곳에서 이걸 관리하겠다. 그런 용어가 SDS가 되겠습니다. 8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IT 스토리지 기술이 무엇이냐? 가상화를 적용하여 필요한 공간만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버 가상화와 유사하다. 두 번째는 컴퓨팅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체계이다. 일정 조직 내 여러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처럼 관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스토리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SDS 기억하시죠?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용어는요. 지급이라고 하는 용어, 요거는 소형 저전력 디지털 라디오를 통해서 개인 통신망을 구성해서 통신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IoT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여러 그 기기들은 전력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기기들도 다 작은 사이즈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표준 기술이 지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ML, FQ라고 하는 용어는 그 시험
그 예제 중에 하나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멀티레벨 피드백 Q의 약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QTT 이것도 지금 몇 번 기출문제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IBM이 개발했고요. 이것도 지급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저용량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품질이 좋지 못한 곳에서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급이하고 비슷하죠? 저전력이 나오고요. 저성능 기기, 이런 용어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MQTT는 지급이하고 다르게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브로커가 나옵니다. 브로커가 나오고 게시자하고 구독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어딘가에 게시를 하게 되면 구독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그걸 구독하는 그런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MQTT입니다. 89번 TCP/IP 기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발행 구독 기반의 메시징 프로토콜이다. 자, 발행하고 구독한다. 그 사이에 브로커가 껴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최근 IoT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급이하고 MQTT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발행 구독 기반이라고 하는 저 용어 때문에 MQTT 이렇게 답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보안 침해 공격 관련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위에 보시면 웜이 있습니다. 주로 네트워크에서 연속적인 복사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증식하는 거죠. 벌레처럼.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웜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파일을 인질로 삼는 거죠. 인질로 삼아서 너 이거 다시 열고 싶으면 돈을 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뜻하는 랜섬, 제품을 뜻하는 웨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랜섬웨어 이런 용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백도어입니다. 원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손쉽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점검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이 끝나고 사용자에게 그 시스템을 넘겨준 이후에도 그 백도어를 없애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게 빈틈을 만들어 두었으나 최근에는 해킹에 취약한 부분을 일컫는 용어를 백도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트로이 먹마입니다.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사용자의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악성 코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과 기업,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 범죄 중 하나다라는 말이 있고요. 아래 보니까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놓고 몸값을 요구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몇 가지 그 악성 프로그램들 중에서 랜섬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1번 정보 보안을 위한 접근 제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가자만 특정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접근 제어가 맞게 설명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IP와 서비스 포트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DBMS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도구인 XDMCP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도구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이 XDMCP라고 하는 이 도구는 원격 데스크톱의 한 방식이지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행하는 IP에 대한 접근 제어로는 관리 인터페이스의 접근 제어와 ACL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용어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의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니까 가운데 A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아스, 파스, 사스 그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는 IAAS네요. 앞에 이거는 인프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로의 인프라다라고 해서 IaaS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라던가 호스팅이라던가 컴퓨팅이라던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서비스로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한 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은 파스라고 읽겠습니다. 플랫폼 as a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방대한 영역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IT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를 저렇게 파스다라고 읽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AA가 중간에 들어있는 건 사스라고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S자가 소프트웨어의 S자, 그러니까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메일, 구글 독스, 드롭박스 네,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스라고 하는 거구나. 서비스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용어를 요약해 봤고요. 9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I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국내에서 개발된 거고요. 인프라 제어 및 관리 환경,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서비스 환경, 운영 환경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 네, 파스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였죠. 자, 파스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사스의 개념을 개발 플랫폼에도 확장한 모델이다. 그 모델을 파스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 파스에다가 땡큐의 속어인 TA를 합쳐서 이런 용어로 만들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자, 92번 좀 생소하긴 하지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타, 네, 외우기도 쉽네요. 파스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93번입니다. 물리적 배치와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접속된 장비들의 성능 향상, 보안성 증대 효과가 있다. 자, 이 중에서 랜을 가상으로, 버추얼 랜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VLAN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버추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기술이 VLAN입니다. 자, 이번엔 비용 산정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방법에 델파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감정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자들이 조정을 해서 최종 견적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향식 방법에 지금 에로시기법하고 MM기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로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할 때 이게 몇 줄의 코드가 필요할까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하 100줄부터 최상 500줄까지 들 거야.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 이런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말한 LOC를 보완해서 개발 단계별 노력 기법이라고 하는 MM 기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적 방법 중에서는 코코모 모형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다른 문제 풀 때도 봤지만 보헤미 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식 프로그램을 만들 때 라인 수가 몇 줄일까? 5만 라인 이하일까? 30만 라인 이하일까? 30만 라인 이상일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거 외에도 푸트납 모형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각 단계별로 비중을 다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는 어려울 거야. 어떤 단계는 비용이 조금 들 거야. 많이 들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비용을 산출해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펑션 포인트 모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기능을 잘라서 이 기능은 가중치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기능이야. 구현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비용을 많이 측정을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각 기능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시 코드 라인 수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고 비용을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쭉 정리했던 것들 중에서 LOC 기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런 전체적인 기본 골격, 기본 틀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아키텍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 놓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이 있었는데 그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는 7개의 단계하고 23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단계, 23개의 활동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가 7개가 보이시죠? 개발 준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인도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활동들을 세어보면 23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틀, 기본 골격을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95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토대로 도메인별로 필요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재사용성 확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개발 소프트웨어이다. 네, 맞는 설명이겠죠? 두 번째, 개발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분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동일한 로직 반복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것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라이브러리와 달리 사용자 코드가 직접 호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 네, 요게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네, 개발 프레임워크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가능합니다. 4번, 생산성 향상과 유지 보수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요것도 4번도 맞는 설명인 거고요.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 모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DAC입니다. 요거는 임의적 접근 통제 방법이에요. 임의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접근 통제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AC입니다.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이고요. 이건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권한을 줄지 말지를 중앙에서 보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BAC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자가 롤입니다. 롤. 그래서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권한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보고 직책을 보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과장은 권한이 있고 대리는 권한이 없어. 이런 식으로 직책에 권한을 부여하면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중간에 바뀐다고 해도 직책 따라가는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방법이겠죠? 네, 3가지의 특징하고 3가지의 다른 점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시겠네요. 96번 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주체가 특정 개체에 접근하려 할 때 양쪽의 보안 레이블에 기초해서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정보가 낮은 보안 수준의 주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제어 방법이 무엇이냐. 자, 지금 보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그 주체가 중앙인 것 같죠? 네, 중앙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자, 정보 소유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강제로 접근 통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MAC가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모형 중에서 지금 스파이럴 모델이니까 나선형 모델인 거죠? 자, 나선형 모델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단계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로 동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비교적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다. 네, 맞는 설명인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왕창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점점 살을 붙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개발 순서는 계획 및 정의, 계획 및 정의, 위험 분석, 공학적 개발, 고객 평가. 네, 이렇게 4개의 순서가 맞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3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헤쳐나가는 거겠죠. 4번, 계획, 설계, 개발, 평가의 개발 주기가 한 번만 수행된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여러 번 그 단계에 도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걸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QL 삽입 공격입니다. 지금 공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걸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시면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화면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맞아져야 로그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쿼리에다가 쿼리를 조작할 수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SQL 문구를 삽입해서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공격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해서 조작된 요청이 웹서버에 도달을 하고 DB 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결과 공격자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는 이런 유형이 SQL 삽입 공격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골라라. 1번, SQL 인젝션은 임의로 작성한 SQL 구문을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하는 공격 방식이다. 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부분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DBMS의 종류와 관계없이, 네, 요 말이 좀 의심스럽죠? DBMS의 종류가 달라지면 당연히 공격 기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그인과 같이 웹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 SQL 인젝션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도 로그인하는 장면이 보였었죠? 그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SQL 인젝션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자, 98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안 솔루션입니다.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의 방화벽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인 방법인 거죠. 신뢰하지 않는 외부 네트워크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중간에서 방화벽이 이걸 차단할까? 아니면 이거를 보내줄까? 이런 걸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안 솔루션으로 접근 제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관리자가 통과를 시켜야 하는 접근인지 거부할 접근인지 그걸 명시를 하게 되면 방화벽이 그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접근과 거부를 접근 제어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로깅과 감사 추적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룰셋 설정, 변경, 관리자 접근, 네트워크 트래픽의 허용, 차단 이런 사항을 로그로 항상 남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깅과
감사 추적. 그러니까 이 로깅을 보고 누가 어떻게 왜 언제 추적을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침입 탐지 시스템입니다. IDS다 라고 외워주십시오. 침입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해킹이나 악성 코드, 활동 탐지 이렇게 방화벽이 채 걸러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방화벽이 하지 못한 일을 침입 탐지 시스템인 IDS가 한다라고 했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탐지 기법은 시그니처 베이스나 널리지 베이스라고도 불린다. 이미 발견되고 정립된 공격 패턴을 입력했다가 탐지하고 차단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상 탐지 기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상 탐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상태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는 행위,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보고 아, 이거 침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하면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쭈루룩 내려오다가 3번에 모르는 용어가 나왔길래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NIDS로는 대표적으로 스노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스노트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트래픽 분석, IP에서의 패킷,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 인터넷 암호 이용 안내서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정 규칙이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전송하려고 한다면 패스워드를 그냥 넘겨주면 안 되고 항상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솔트가 적용된 안전한 해시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솔트가 무엇인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가지고 해시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 우리가 해시 함수를 공부할 때 잠깐 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 암호 결과가 공격자에 의해서 뚫렸다. 해시 함수를 혹시 모르지만 알아냈다라고 하면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솔트라고 하는 굉장히 임의의 숫자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숫자를 같이 묶어서 그걸 해시 함수에 넣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행여나 이 해시 함수를 누군가가 알아내서 패스워드를 역추적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패스워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저 솔트 값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게 된다. 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패스워드와 함께 엮는 거, 솔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10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저장되는 패스워드들은 해시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결과값으로 저장된다. 이때 암호 공격을 막기 위해 똑같은 패스워드들이 다른 암호값으로 저장되도록 추가되는 값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솔트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3회 기출문제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